안녕! 수석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법의 이념, 심화. 심화라는 말에 막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좀 더 깊게 들여다 이런 정도. 이번 강 시작을 여는 일을 확인합니다. 길어요. 긴데 독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책을 읽는 거 여러분 다 좋아하나요? 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책 보는 거 시간도 없고 선생님 저 학교 시험 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소설책 뿐만 아니라 만화책도 책 아닙니까? 뭐 등등의 책을 볼 시간이 없다. 이 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추천해드리는 이 책, 이 책입니다. 뭐야 이거 선생님이 교재 아닌가요? 교재는 책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그냥 책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강의 듣고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독서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독서는 사람에게 단지 지식의 재료만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가 읽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렇죠, 생각. 어느덧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강의를 관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도 그냥 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치여법 공부하는 친구들만큼 진지하게 학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정치여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진지하죠. 그러면 생각을 스스로 하는 연습들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또 이번 강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줄 거라고 믿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은 누군가? 로크입니다. 로크. 이름은 존 로크. 로크 이야기가 이번 강의에 살짝 등장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질 사회계약설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학자로서 소개가 될 건데 선생님이 명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는요. 이 문장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맥락이라는 게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로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그 사람의 생각도 공유해보고 이 사람의 이름도 살짝 익숙하게 만들고 갑시다. 생각 열기입니다. 생각 열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번 강의 선거를 다 다루는 강의는 아니고요. 선거 파트는 3단원 가서 뭐 또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 볼 텐데요.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원이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컴팩트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일까 해서 이번 강의 전개는 일단 전 시간에 했던 정치와 법 문제풀이를 위해서 조금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고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정치의 유형 이런 것들도 학교 시험이라면 충분히 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 방법보다는요. 선생님이 좀 진지하게 또 진중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들을 여러분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이 끝나자마자 우리 PD님께서 선생님이 할 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자세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하다니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체라면서요. 이거는 PD님께 따져 묻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성체라면서요. 그래서 정치와 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강의에 다 담아낸다.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따로 할 게 없도록 한다가 선생님의 이 강의의 모토이기 때문에 1강에서 좀 약간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강에서 했던 판서를 안 지운 거거든요. 자, 다시 넘어가 보면 법의 이념을 정리했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쏙 빠져 있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법이 뭐냐 이거죠. 법이 뭐길래 법이 무엇을 추구하는 건가?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 사회 규범들이 있어요. 자, 이 말부터 출발해 볼게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계속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혼자만 살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기준.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무인도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냥 섬에 자기 혼자만 살고 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법이 무슨 법이 필요해요? 도로교통법이 필요하나요? 섬에 길이 나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우측으로 가야 될지 좌측으로 가야 될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데 절도죄라는 게 성립이라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다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없어요. 혼자만 지낸다면. 뿐만 아니라 도덕이라는 것도 필요할까요? 도덕? 아니 누구 보면 예를 들어 어르신을 보면 공경하고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어르신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과 도덕이라는 것은 혼자만 살면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확장하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회탐구라는 과목, 이건 혼자만 살면 필요가 없어요. 볼래요? 과목들 뭐 윤리 과목도 있죠. 뭐 지리 과목도 있죠. 역사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 일반 사회라고 부르는 이 과목,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아니 혼자만 사는데 경제라는 개념은 필요한가요? 어디 가서 누구랑 무엇을 교환하고 뭐 화폐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자, 다만 지금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짝 살펴볼 건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회 규범 중에 강제성을 띈 거. 뭐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강제성을 띤 사회 규범이다. 그러니까 도덕의 영역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건 헌법 파트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도덕이라는 것과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개할 거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이 제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전개를 말씀드렸죠. 우선 법이 있어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법의 이념 중에 첫 번째로 소개를 했고요. 외면적 행위와 결과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동기도 분명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과 비교해서는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훔쳤다 안 훔쳤다 뭐 이런 내용들. 네. 세 번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될 의무도 들어가 있죠. 양면성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도덕과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위반 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이걸 강제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제성을 띤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율적인 규범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준법 정신을 강조하죠. 준법 정신. 이에 비해서 도덕, 선의 실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사뭇 다르죠.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뭐 어른을 봉경하거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거나 이런 느낌이 강해요. 주로 의무를 규율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권리라는 개념보다는 도덕적 의무 중심이라서 얘는 일면성입니다. 위에 있는 법은 양면성이라고 했죠. 국가 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걸 비강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이렇게 이만큼 있으면 도덕이 이렇게 완전히 별개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없진 않을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법과 도덕의 영역은 분명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내면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외면적으로 훔쳤다는 것이 결과로서 드러나면 처벌되기도 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영역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관계. 이런 정도도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바로 하나하나씩을 다 드려볼 필요는 없으니까 법과 도덕이 어떤 뜻인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개인이 지킬 것을 권장하는 자율적 규범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타율적 규범인 법과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치와 법 공부하는 친구랑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으로서 생활관리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뭐야? 생활관리랑 정치와 법을 한꺼번에 공부한다고? 이거 너무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게 의외의 궁합이 잘 맞아요. 정치와 법과 생활관리.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 사회 규범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탐구 두 번째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 이건 또 뭐예요? 헌법 13조 1조도 공부 안 했는데 13조라뇨? 네, 인내심 가지고. 일단 제목,
법률 불소급의 원칙. 와, 1강 끝나고 살짝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딱 들여다봤는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은 다니지 않는 헬스장에서 온 문자인데요. 그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에서 온 문자인데 이러더라고요. 뭐 기존 회원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데 소급 적용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소급 적용. 쉬는 시간에 바로 이거는 무슨 뭐 선생님이 미리 대본으로 준비해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야,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소급이란 말을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행사 기간이 다 끝났지만 기존 회원분들한테 행사 기간에 했던 그 조건을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서 적용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쓸 때 소급 적용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나왔다고 해서 좀 뭐야? 저건 무슨 뭐 법전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표현 아닌가? 뭐 그러지 않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친구한테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소급하려고 해? 이런 말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엄마는 왜 맨날 소급하려고 해? 이렇게 쓰진 않지만 한 번쯤은 익숙하게 들여다봄직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을 되돌려서 적용한다. 소급 적용.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소급하지 말아라.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또 소추는 뭐야? 소추라는 말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법의 심판대에 선다. 이렇게 그냥 좀 정리하시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할 때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걸 지금 헌법 13조 1항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도 있어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언제?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한다.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전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분석을 해볼게요. 제시된 법조항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걸 소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법을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조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형법 제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나서 잠깐만, 이 조문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 법의 이념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 중에서 이 조문과 가장 가까운 건 법적 안정성. 혹은 여기가 비워져 있어요. 빈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법적 안정성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여기서 또 이러냐면 볼래요? 이게 오타라고 지적한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 이거 오타가 아니고요. 법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과 관련된 명언이랄까? 그래서 법과 관련된 명언을 줄여서 법언. 정의를 강조하는 법언도 있고요.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법언도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도 있겠죠. 자, 들여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의를 강조하는 법언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틀리고 싶어도 잘 틀리질 않습니다. 왜? 딱 봐도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이 문장을 읽고 정의라는 법의 이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문제 풀기도 쉽지 않죠.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이것도 정의를 상당히 드러내는 건데 여기까지 읽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두 번째, 합목적성을 강조한다. 이건 선생님이 전강에서 어떻게 소개해드렸습니까? 합목적성,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와 요구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그걸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 그래서 합목적성인데 읽어보면 여기도 괜찮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곧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그냥 국민이라고 읽으셔도 괜찮겠죠.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그래서 18세기에 국민들이 원했던 것과 20세기에 원했던 것이 다르다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법이 이제 그 흐름을 타서
국민들의 목적, 원하는 것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아마 가장 안 읽히는 게 여길 겁니다. 법적 안정성.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그냥 야 내가 정의는 안 헷갈릴 것 같다. 한목적성도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법적 안정성이 헷갈리니까 그냥 외우더라고요. 외우는 걸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외워볼까요? 사회탐구가 이 정치와 법을 포함하여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암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이지 이해 과정도 없이 암기한다는 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를 다 외우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도 않고요. 이해 과정을 거친 뒤에 암기해야만 그 기억도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할 때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이게 이런 뜻이다 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분명 이 정치와 법 과목은요. 제도랑 직결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법과 제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읽어나갈 때 이해를 할 때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니까 상당히 수월하구나. 자, 바로 가봅니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이게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시효제도를 기준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특히나 공소시효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공소시효제도. 공소시효제도가 뭐라고 했죠? 법적 안정성이 강조된 제도인데 범죄마다 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지나버린다면 검사가 나중에 그 진범을 안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세워서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제도인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자는 그 법의 이념 중에 정의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공소시효를 다 그냥 폐지시켜버려. 어떤 범죄든 공소시효 다 없애버리고 그냥 진범이 나타나면 10년이 지났든 20년, 30년이 지났든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정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의가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정의만을 강조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법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비록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나씩 무시하면서 안 따라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비록 정의롭지 못한 법, 목적과 내용 자체가 다소 좀 부실한 법이다 하더라도 일단 그 법이 안정성을 취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믿고 일단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나오면 법적 안정성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법원 자체가 헷갈리거나 좀 이해가 부족했을 때 문제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강조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범죄에선 공소시효를 없앴답니다. 혹은 공소시효를 늘렸답니다. 그런 제시문이 나오면 잠깐만 이건 법적 안정성과 정의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한 걸까? 그렇죠. 정의로움을 더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 형사 절차 배워야 됩니다. 5단원 가서 형사 절차도 배우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내용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주면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 문제양이 당장 이번 강에 소개할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교재로는 몇 페이지냐? 우선 7페이지에도 확인학습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자료 탐구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쪽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저 뒤에 가면 개념 체크 문제도 있거든요. 야, 우리 교재 정말
훌륭하네요. 여러분의 개념 학습을 돕기 위해서 개념 체크, 뭐 예를 들어 OX 문제라든지 단답형으로 너봄직한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도 여러분들 개념 체크해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풀 문제들은 이제 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기본 문제부터 풀 건데요. 우선 이번 강에서는 3번까지 풀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법의 이념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문제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요게 왜 맞고 요게 왜 틀리는가 라고만 소개해드리지 않고 이 교재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문제가 내가 거쳐왔던 개념 중에 뭐랑 관련된 거지? 이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에선 밝혀주고 있죠. 정치의 의미라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구나. 정치라는 단어는 그렇죠.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습니까? politics. 네.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다. 경찰 아니었나? 여러분, 경찰은 철자가 달라요. 이거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비롯한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독립적인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독립적인 도시국가는 자신들의 정부,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의 의미는 폴리스의 업무, 즉 도시국가, 즉 국가와 관계한 일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이 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폴리스, 즉 국가와 관련된 일을 뜻한다. 그러니까 정치는 국가의 고유한 현상이다. 좁게 바라보고 있죠. 좁은 의미. 그러면 1번. 정치는 국가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국가 현상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그런 한계가 생겼다는 전강의 내용에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정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것도 이제 넓게 바라보는 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세 번째,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네 번째, 정치는 다수의 합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활동.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다수의 합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게 꼭 국가의 작용만이라고 한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4번 틀렸고요. 그러네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싼 활동이다. 딩동댕 정답. 다음 2번 문제. 두 사례를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 와, 정치의 의미가 출제가 됐었고 1번 문제에서, 두 번째는 정치의 기능이네요. 땡땡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당 한 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주차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주민회의를 통해 주차료를 부과하되 월 2만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제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선생님 아파트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문제가 돼 있었을까요, 이게? 그리고 땡땡 지방법원은 자신의 가게 앞에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 손님이 줄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김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땡땡시는 김모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판결했다. 자, 보세요. 위의 것과 밑의 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떤 의견의 맞섬,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것도 넓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다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볼게요. 법원을 찾아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법원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툼이 생겼을 때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걸 법과 이제 뭐 헌법과 법률 뭐 등등을 적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김모 씨와 요 땡땡 씨? 아니 선생님, 감히 땡땡 씨와 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정치여법 배우는 친구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뭐 국가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뭐 크지만 뭐 기업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끼리의 다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다툼이 공적 권력이죠. 여기 나와 있는 법원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위에도